저 사람은 대체 무슨 여유가 저렇게 넘치는 걸까?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죠. 남들이 앞다투어 자기를 증명하느라 바쁠 때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지만 이상하게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생각하죠. 분명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마음이 편한 걸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여유는 통장의 잔고나 시간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 더 정확히 말하면 내면 밀도의 차이입니다. 속이 빈 곡식은 작은 바람에도 요란하게 흔들리지만 속이 꽉 찬 곡식은 태풍에도 고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희망적인 사실은 말이죠. 이 단단한 내면의 여유는 후천적인 훈련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성격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자극과 반응을 처리하는 패턴을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뇌의 착각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기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잠시 스마트폰 앨범을 열어볼까요? 어제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찍은 수십 장의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고릅니다. 적당히 피부톤을 밝게 하고 턱선을 날렵하게 보정한 뒤 그럴듯한 문구를 고민하며 적어 넣습니다. 샵, 오랜만에 샵, 만나서 샵, 반가웠어. 그리고 마침내 업로드 버튼을 누르죠. 그러고는 나도 모르게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화면에 빨간 하트가 뜨고 알림이 울려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전체 카톡방에서 내가 던진 농담에 아무도 반응이 없을 때 괜히 혼자 민망해져서 대화창을 닫아버린 적은 없나요? 회의 시간에 큰맘 먹고 의견을 냈는데 부장님의 표정이 애매할 때 괜히 나댔나 싶어서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감기 하진 않나요? 별 의미 없이 던진 동료의 한마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라는 말. 내가 그렇게 매력 없어 보이나? 관리를 너무 안 했나?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결국 밤에 이불 속에 누워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며 이불킥을 날리는 우리 모습. 누군가는 타인의 반응 하나하나에 이렇게 온 신경이 곤두서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그저 어깨 한번 으쓱하고는 미풍처럼 흘려보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타고난 성격이 달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유독 높아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만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그 마음의 뿌리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우리 뇌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약이나 돈처럼 짜릿한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2012년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 다야나 타미르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실험 참가자들을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에 눕혔습니다. 이 장치는 뇌의 어떤 부위가 활동할 때 혈류량이 증가하는지를 촬영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계죠. 타미르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할까요? 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나요? 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죠. 결과는 아주 명확하고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측좌핵이라는 부위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처럼 환하게 빛나며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측좌핵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우리 뇌의 보상중추라고 불리는 핵심 영역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 심지어는 마약을 투여했을 때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부위죠. 뇌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생존의 필수적인 행위들과 같은 급의 엄청난 보상, 즉 쾌락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왜 우리가 그토록 소셜미디어에 내 일상을 올리고 좋아요 하나에 기분이 좌우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하나 눌릴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댓글이 하나 달릴 때마다 쾌락의 중추인 측저액이 강렬하게 반응하죠. 이것은 마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슬롯머신 앞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레버를 당길 때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을 기대하며 도파민의 짜릿한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죠.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애나 렘키 교수는 그녀의 유명한 저서 도파미네이션에서 현대의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도파민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디지털 마약의 약효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좋아요 10개를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지만 뇌는 그 자극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0개, 3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100개의 좋아요를 받아야만 처음과 비슷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인정을 갈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내면의 여유가 없는 사람의 뇌가 중독의 회로에 갇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내 자존감과 행복의 스위치를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남의 인정에 목을 맬까?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하거나 자존감이 유별나게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강력한 욕구. 그것은 사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아주 오래된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뇌는 어쩌다가 이런 생존 전략을 갖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아주 멀리 인류의 시작점으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득히 먼 옛날, 아직 국가도 농사도 시작되지 않았던 수렵 채집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드넓은 초원에서 맹수들의 위협을 피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사냥감을 찾아 매일을 위태롭게 살아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굶주림? 맹수의 습격? 아닙니다. 바로 소외, 즉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류에게 소속된 무리는 단순한 가족이나 친구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었죠. 혼자서는 거대한 매머들을 사냥할 수도 밤새 불을 피워 사나운 검치호랑이의 습격을 막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 즉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뇌에는 아주 중요한 생존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회적 평판을 관리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는 강력한 본능입니다. 나는 이 무리에 쓸모있는 존재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미움을 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뇌의 경보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예민함은 곧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잘 읽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뇌에 탑재된 이 과도한 눈치 보기와 인정 욕구는 바로 그 치열했던 시절을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뇌의 진화 속도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일종의 마음의 시차 적응에 실패한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은 21세기 최첨단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뇌는 아직도 맹수가 우글거리는 원시 시대의 생존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영국의 인류학자인 러빈 던바 교수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영장류의 대뇌 피질 크기와 집단의 크기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에게 적용했죠.
그 결과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는 약 150명 정도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를 던바의 수라고 합니다. 이 150명이라는 숫자는 수렵 채집 시절의 한 부족 혹은 작은 마을의 크기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 뇌는 딱 150명 정도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천 명, 페이스북 친구가 수백 명, 내가 올린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수만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덤바의 숫자를 아득히 넘어선 이 거대한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마치 내 생존이 걸린 150명, 부족원들의 시선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과거에는 나를 정말로 위협할 수 있었던 소수의 시선만 신경 쓰면 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수천, 수만 명의 유령들의 눈치를 보느라 뇌의 에너지를 전부 소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혹시 이유 없는 불안함과 과도한 인정 욕구에 시달린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뇌가 아직 옛날 방식대로 나를 지키려고 너무 과하게 애쓰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과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 강력한 진화적 본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원시적인 뇌의 경보 시스템을 잠재우고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이마 바로 안쪽에 위치한 뇌의 사령탑, 전전두피질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 즉, 스트레스 자극이 발생하면 우리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편도체는 자동차의 엑셀과 같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위험해, 빨리 화를 내거나 도망치거나 방어해 하고 소리치며 감정의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은 이 편도체의 경보 소리에 놀라 그대로 급발진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켜버리는 편도체 납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면의 여유가 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편도체의 경보가 울리더라도 이성의 사령탑인 전전두피질이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전전두피질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잠깐, 저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저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라고 상황을 차분하게 재해석하고 정리해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 자존감 연구들을 보면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 기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도 편도체의 반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전두피질이 감정의 급발진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로봇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화가 나고 섭섭하고 속상함을 느낍니다. 다만 그들은 화가 나는 자극과 화를 내는 반응 사이에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찰나의 틈에서 전전두피질이라는 뇌의 브레이크가 작동해 활활 타오르던 감정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운 좋게 선천적으로 성능 좋은 브레이크, 즉 강력한 전전두피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우리의 뇌가 평생에 걸쳐 변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유연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전전두피질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듯 쓰면 쓸수록 더욱 강해지고 두꺼워지는 뇌의 근육과 같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고난 성격이 조금 급하고 예민하더라도 꾸준한 후천적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강력한 마음의 브레이크를 내 뇌 속에 장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뇌의 브레이크가 튼튼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특히 그 사람이 말을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는 여유로운 사람은 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수가 적은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한정된 나의 정신 에너지를 증명에 쓰느냐, 집중에 쓰느냐에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존 스웰러는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즉 인지적 에너지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대부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방어하는 데 소모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능하다고 오해하면 어쩌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다 보니 자꾸 말이 길어지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고 라며 덧붙이고 변명하고 설명하느라 바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때로 과잉정당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굳이 꺼내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자신의 실력과 모습에 만족하고 외부의 인정이나 화려한 포장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술 고수일수록 요란한 동작 없이 간결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메타인지 능력이 높기 때문에 모르는 건 부끄러움 없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아는 척하며 과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작정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이 할 필요 없는 말, 나를 변명하고 포장하는 말들을 마음속의 정수기로 부지런히 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는 데 쓸 에너지를 아껴서 지금 이 순간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볼 때 그들의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강력한 여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단단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명백히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뇌가 오랫동안 속아왔던 한 가지 거대한 착각부터 깨트리고 이어서 뇌의 브레이크 근육을 단련시키는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죠. 그 거대한 착각이란 바로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치 어두운 무대 위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옷에 묻은 작은 얼룩 하나, 식사 중에 흘린 음식물 하나, 회의 시간에 저지른 작은 말실수 하나에 어떻게 사람들이 전부 다 봤을 거야 하며 하루 종일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냉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남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 노릇을 하느라 자기 대사를 외우고 다음 동선을 걱정하느라 너무나 바쁘거든요. 당신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어제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정말 놀랍도록 편안해집니다. 타인의 무관심은 더 이상 서운하고 슬픈 일이 아니라 나를 불필요한 압박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대한 자유가 됩니다. 이제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편안한 관객석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훨씬 더 여유롭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꿨다면 이제는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훈련시킬 차례입니다. 앞서 말했듯 뇌의 브레이크인 전전두피질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뇌 훈련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특별한 돈이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5분, 약간의 의지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첫째, 3초 멈춤 기술입니다. 분노나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를 때, SNS에 내 일상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딱 3초만 의식적으로 멈춰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 행동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인가? 이 짧고 단순한 3초라는 시간은 우리 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정의 엑셀인 판도체가 폭주하며 빼앗아갔던 뇌의 주도권을 이성의 브레이크인 전전두엽으로 되찾아오는 골든타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성한 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초만 멈추는 습관을 들여도 우리는 수많은 후회할 말과 충동적인 행동들을 놀랍도록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반반 법칙입니다. 우리의 뇌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버드대 연구에서 봤듯이 끝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의 스포트라이트를 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내 이야기를 5분 정도 했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5분 동안 질문을 던져주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요즘은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나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순간 우리 뇌의 공감 회로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나르시시즘의 회로를 잠재우고 세상을 좀 더 객관적이고 넓게 보도록 뇌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셋째, 성찰 메모 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 딱 한 문장만 노트에 적어보는 습관입니다. 단, 오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를 적는 성과 보고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록하는 성장일지입니다. 성공한 일이 아니라 배운 것을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말실수를 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면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다음에는 미리 핵심만 적어봐야겠다라고 적는 겁니다. 오늘 느낀 부끄러움이나 실패의 감정도 아주 좋은 재료가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전두엽의 한 부분인 전대상 피질이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성장의 기록이 하루하루 쌓이면 우리 뇌는 더 이상 남들의 좋아요 같은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에서 느끼는 내적인 뿌듯함이 훨씬 더 큰 보상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여유는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극이 왔을 때 잠시 멈추는 내면의 브레이크는 훈련으로 충분히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건 생존을 위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셋째, 타인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여유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물론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강력한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현대 뇌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은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하고 성장한다는 뇌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멈추고 말수를 줄이고 나를 증명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도 분명 더 단단하고 편안한 상태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은 세찬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증명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내면의 기술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